사람, 사랑, 삶.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에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썸.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안주가 떨어질 무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친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의 낮은 물론이고 상대의 밤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지. 때론 서로의 감정을 믿고 서로의 밤을 훔치는 확신범이 되려 하지. 아, 그게 사랑일 테지. 철학서적을 주로 기획하고 출간하는 출판사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보탰다. 흔히 말하는 썸이란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차 옅어져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스트레스와 디저트. 스트레스라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할 때마다 달달한 디저트에 손을 대는 이들이 많다. 단맛이 나는 음식으로 입안을 가득 채우면 뇌의 쾌감 중추가 한껏 자극되기 때문일까? 글쎄요, 이런저런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테지만 영어 단어 스트레스를 거꾸로 읽으면 디저트가 되는 사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기주 씨, 말장난 들어오지 마세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라면서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와 직장과 집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 중 상당수는 손이 가요, 손이 가 라고 되뇌며 목구멍 속으로 디저트를 우겨놓고 있을 것이다. 장담한다. 다큐멘터리 채널에 출연한 한 건축가가 자신은 산책을 하듯 건물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상태와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건물 주변을 빙빙 돌아보는 겁니다. 정면이나 측면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칫 건물에 대한 온당한 이해는커녕 편견만 생겨나는 수가 있어요. 난 건축가의 말을 듣는 순간 짧은 문장 한 줄을 보태고 싶었다. 건물 하나를 관찰하는 방법이 이러할진데 어째서 우린 타인을 그리 쉽게 판단하려 드는 걸까요? 라고 말이다. 미안함. 사과를 뜻하는 단어 apologize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리스어 어폴로지아에서 유래됐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사과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에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과는 지난 과오다.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에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은 증발한다. 언젠가 정중히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는 어딘지 힘겨워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일까? 엉뚱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 sorry의 어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sorry는 아픈, 상처 라는 뜻을 지닌 sore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
라는 뉘앙스가 스며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사랑의 가치. 영화나 동화 속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때때로 무기력하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이밀기도 하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건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아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노부부의 걸음새.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여백.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아니다. 쓰라린 사연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송두리째 삼켜버린 상태다. 이는 공백이 아닌 여백이다. 공백과 여백은 엄연히 다르다. 공백은 애당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므로 공란과 비슷한 반면 여백은 곁에 머물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후 채 가시지 않은 여운에 가깝다. 여백은 존재가 아닌 부재의 결과다.
만나고 헤어져야, 다가왔다가 멀어져야, 소유하던 것을 잃어버려야 여백에 닿을 수 있다. 때론 눈물이라는 열쇠로만 우린 여백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냥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체념.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마음 먹다. 우린 종종 마음을 먹었다고 말한다. 생각을 먹었다, 행동을 먹었다 라곤 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마음에만 먹다를 붙여 마음 먹다라고 표현하는 걸까?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리다. 그도 그럴 것이, 살다 보면 목적을 달성할 때보다 언젠가 그 일을 해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이 훨씬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마음을 먹는 일은 분명 삶을 지탱한다. 목구멍 가득히 복받쳐오는 울분을 삼키며 그저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순간들 덕분에 우리가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가짜의 화려함.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패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를 감별해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차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패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패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백. 종종 공백이란 게 필요하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소중한 걸 잊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우린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야 한다. 공백을 갖는다는 건 스스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제 힘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리라. 그러니 가끔은 멈춰야 한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힘겨울수록, 누군가에게 얹혀가는 삶이 버거울수록 우린 더욱 그래야 하는지 모른다. 마음을 지키는 일. 조선 중기의 문신 이수강은 두문정수라는 글귀를 남긴 바 있다. 막을 두, 문, 고요할 정, 지킬 수다. 문을 닫아 걸고 고요하게 지킨다. 표면적인 뜻 외에 밖으로 쏠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내면을 가다듬는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성찰을 통해 내면을 살펴가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뭐든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기 마련이다.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